자, 봅시다. 10시 2분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쉬는 것 같아서요. 집어넣으세요. 자, 봅시다. 자, 이 지문의 특징. 문제를 풀 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정답은 없어. 그냥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게 맞는 방법인 거야. 대신에 그 좋은 결과라고 하는 건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답을 찾았는데 싹 다 내 근거가 맞았어. 모든 근거가 맞았을 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읽었든 그게 정답이야. 그건 이제 본인 그 나름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글을 주로 어떤 종류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한 개 틀린 거면 잘 방어한 겁니다. 잘 방어한 거야. 한 개 틀린 거 정도면.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 1년 남았는데 1년 넘게 남았지 사실 따지고 보면. 맞죠? 자,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지문을 다 풀어보라고 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라고 했을 때 고3 학생들 중에서도 다 같이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한두 개는 틀린 학생들이 있어. 자, 그래서 한 개까지는 괜찮다 칩시다. 2개 이상 틀렸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글에 좀 약한 겁니다. 그럼 이런 종류의 글이 뭔데? 라고 하면은 특징적으로 답이 되는 선지 있죠. 답이 되는 선지에 해당하는 그 문장이 글 속에 안 나와 있어. 추론하거나 여기에 있는 말을 바꿔서 다른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좀 강한 글입니다. 왜냐면 자세한 설명, 그러니까 분명히 구체적으로 예시도 다 들어주고 하거든. 근데 똑같은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찾아가지고 풀려고 하는 학생들 있잖아.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특히 문제 풀 때 선지 읽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 이 말이 어디 있었지라고 하면서 찾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려. 1대1로 대응을 바로바로 연결을 못 시켜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1문단은 쌤이 얘기했어요.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라고 했습니다. 맞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특정 행위가 바로 뭐겠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해야만 하는 행위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의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특정 행위를 해야만 하는 거야. 왜? 채권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요구하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잖아. 맞죠? 자, 이 특정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급부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급부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 내용, 그 의무 내용을 우리가 급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부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 의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전제되어 있어요. 자, 다음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고. 자, 그러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로 연결해야 되는 거야? 채무자로 연결해야 되는 거야. 이 지문에서 내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채권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때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이요, 채무자는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이요. 맞는 말이라고 했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단순화해서 생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채무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돈을 빌려주고 갚는 상황에서의 채무는 뭔데?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함이라고 하는 게 채무야. 그러면 돈의 위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데?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갈 거 아니야. 그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하다 보면 여기에서 오류가 생겨요. 중간에 예시에서 보면은 어떤 예시는요, 돈을 주는 사람인데 채무자가 있고요. 어떤 예시에서는 돈을 받는 사람인데 채무자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예시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급부를 이행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의무를 다했다 이 말이잖아. 의무를 다했으면 채무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소멸되겠지. 맞죠? 없어질 거야. 자, 채무는 소멸할 거고요. 자, 급부는 대체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뭐도 있을 수 있다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하면 권리가 생겨. 근데 계약서 없이도 권리는 생길 수 있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자, 다음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자,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살 거야. 핸드폰 사면 왜 이상한 약정서 가가지고 거기다 막 사인 막 여러 개 하라고 하잖아. 맞지? 아닌가?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없나? 막
오만 대방구 막 동그라미 해가지고 사인하라고 합니다. 맞죠? 약정서, 계약서입니다. 맞죠? 자, 그럼 그 계약서를 딱 썼어. 쓰고 나면 이제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이 뭔데? 나는 뭘 받아? 내가 구매자라면 나는 핸드폰을 받겠지. 그리고 나는 판매자한테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지. 맞죠?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건 계약서를 쓰고 내가 받을 거 받고 내가 줄 거 주는 거, 그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 자,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당장 핸드폰 필요해. 계약서 써. 돈 내. 그럼 뭐 받으면 돼? 핸드폰 바로 받으면 돼.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맞죠? 근데 만약에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야. 자, 잘 보세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건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 성립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예약이라고. 예약의 뜻이 뭔데?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예약이라는 거야. 권리를 가지는 행위가 예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약이 활용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서로 구별된답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되는데 그러면? 자,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라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예약은 뭐라는 거야?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약이라는 거야. 나 기차표 예약했어 라고 할 때 예약이라는 거야. 근데 그 예약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이 아니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나와 있잖아. 내가 이 지문을 실제로 처음 읽었을 때 했던 생각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기억에 있는 부분을 보고 얘가 왜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아닌지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연결이 안 됐어. 근데 뭐 법과 관련돼서 이미 뭐 잘 알고 있거나 뭐 이제 법과 정치를 애초에 뭐 선택한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충분히 연상이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연상이 난 쉽게 되진 않았어요. 이 말의 의미, 그러니까 얘가 왜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뒤에 밑에 읽어가다 보면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남겨둔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자, 계약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서로 합의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계약서 서명하잖아. 맞죠? 자,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그럼 급부 내용이 재화나 서비스 제공이라는 건 뭐야? 내가 돈 냈으니까 뭐 달라고 하는 거, 핸드폰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급부 내용이라는 거야. 맞죠?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이,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다른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적인 예약은요, 계약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약은 계약이야. 맞죠? 예약은 계약인데 이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이 바로 예약의 목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계약이랑 이 계약은 똑같아?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맞죠? 이 계약이랑 이 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이야. 그래서 예약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고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야? 본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맞죠? 자,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뭔데?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자,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이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채권 말하는 거야? 발생된 채권 말하는 거야. 맞죠? 자, 이 발생된 채권의 급부 내용, 의무 내용입니다. 맞죠? 의무 내용은, 자,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자, 예약상 권리자니까 당연히 뭐 한 사람이겠어? 저 예약할래요라고 한 사람일 거 아니야. 맞죠? 저 예약할래요라고 하는 그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 본계약 성립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에 그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밑에 예시가 나옵니다.
자,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서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이 우리 회사가 급식업체를 공모할 거야. 우리한테 급식 제공해줄 회사 손? 라고 했더니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손 들었어요. 자, 그래서 메뉴를 쫙 봤더니 A가 제일 맛있어 보여. 자, 그래서 여기 당첨. 우리가 여기랑 계약할래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급식 먹을래요. 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예약상 권리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A 관계에서 보자면 누가 예약상 권리자고 누가 상대방이야? 어느야 누구야? 우리 회사가 뭔데? 예약상 권리자. A는 상대방.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봐봐.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서 여러 업체가 신청했어요. 여러 업체가 A, B, C겠지. 한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그 그래서 회사에서 통지한다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 A, B, C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A랑 하기로 했어요. 라고. 자, 그러면 예약이 성립한다고.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본계약 체결 요청을 누가 하는데? 선정된 업체가 합니다. 맞죠? 선정된 업체가 회사한테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아까 예약이 뭐였어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자, 그러면서 자,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예약상 권리자가 누가 됩니까? A가 됩니다. 상대방은 누가 돼요? 우리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저 당첨됐으면 저 당선됐으면 저희랑 계약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다면 우리 회사는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승낙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선정된 업체 A가 본계약 체결을 누구한테? 우리 회사한테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뭐라고 적혀있어? 의무를 진다고. 자, 그럼 이 관계에서 채무자 누군데? 채무자 누구야? 이거 쉬워요. 의무를 누가 가지고 있어? 여기 적혀있네.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회사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가 됩니다. 이 예약 관계에서. 자,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자, 다음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예약을 완결시키는 권리. 자,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무엇만 해도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본 계약이 성립한대요. 자, 이 가족 행사를 위해서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면 곧바로 본 계약이 성립한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일상적으로 많이 하잖아. 저희 몇 시 몇 시에 식당 갈게요 라고 예약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전화해서 예약한 내가 그 식당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바로 뭐가 스타트를 하는 거야? 본 계약이 스타트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내가 전화해서 도착하기만 하면 도착하는 게 바로 뭔데? 의사표시인 거야. 맞죠? 자, 도착하는 게 의사표시야. 의사표시만 하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본계약이 스타트되는 거야. 그렇죠? 자, 식사 제공이라고 하는 급부가 되어 있네. 자, 급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의무. 식사 제공이라는 의무랍니다. 자, 전화로 예약한 사람 식당 이렇게 있어요. 누가 채무자야? 식사 제공이 의무야. 식당. 그렇지. 식당이 채무자야. 이해돼요? 이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누군데? 식당입니다. 자, 봐봐봐. 첫 번째 예시에서는 회사가 급식업체한테 돈 주는 거잖아. 맞죠? 회사가 급식업체한테 돈 주는 거, 그게 의무야. 맞죠? 자, 회사가 돈 주는 사람인데 채무자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채무자가 식당은 돈 주는 사람이야? 돈 받는 사람이야? 돈 받는 사람. 이해돼요? 여기서는 돈 주는 사람이 채무자, 여기서는 돈 받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이해되죠? 의무 내용이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나는 여기에서 추론을 했어요. 봐봐봐.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예약하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 일상적인 예약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법적인 예약이 아니야. 법적인 예약이야. 그 두 가지 예시 중에 하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법적인 예약인데 그러면 얘는 왜 아닌데? 그래서 뭘 찾아봐야 되는 거야? 방금 저 식당 예약이랑 얘의 차이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 차이가 있는데요? 준아, 뭔 차이가 있는? 수빈아, 뭔 차이가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식당 예약 예시랑 이 예시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준아, 무슨 차이가 있는데? 돈을 미리 지불했다. 돈을 미리 지불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계약 관계에서는 미래. 계약이 그렇지 성립됐다 이 말이죠. 왜? 결제했잖아 이미.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계약이 이미 성립된 거야. 근데 아까 물어봅시다. 예약이라고 하는 건 계약 성립 전에 한다고 했어? 계약 성립되고 나서 한다고 했어? 성립 전에 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법적인 예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돈 미리 결제했으니까 결제한 것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서비스 이용이 바로 급부 내용이 될 텐데 그 서비스 이용을 하게 해주는 거, 그 서비스 기차 탑승이죠. 그 기차 탑승만 언제 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은 끝났고 탑승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내 마음이잖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그 누구 마음이야? 채권자 마음이거든. 맞죠? 자,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 탑승은 채무가 아니고 채권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기차 탑승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결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식당에서는 결제 언제 하는데? 밥 먹고 꼭 하면서 결제하는 게 계약 성립이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계약 성립 안 됐다고. 밥 먹고 결제하는 게 바로 뭔데? 여기서 본 계약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았어. 자,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어.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뭔데? 의무 불이행. 채무면 채무 불이행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무슨 책임을 진다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 했어야 하는 행동을 안 했다가 됩니다. 맞죠? 했어야 하는 행동을 안 했다가 되는 거야. 채무불이행이 그 말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게 된답니다.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된다고. 자, 물어봅시다. 채무의 내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선뜻 안 들어오거든? 근데 뒤에 예시를 보면 좀 쉽게 떠올라요. 뒤에 예시가 뭐였어? 나 미용실 가려고 해. 그래, 나 예약했어. 택시 타고 갔다 늦을까봐 3만 원이 나왔어. 왔더니 어떤 놈이 내 앞에 불법적으로 새치기를 해가지고 지가 머리를 하고 있어. 맞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는 내 머리를 못하게 됐잖아. 손해가 발생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의무 내용은 뭐였는데? 내가 미용실에 가고 시간 미용실은 나에게 뭘 해줘야 돼? 예약한 시간에 머리를 자르. 그렇지. 내가 전화해서 예약했잖아. 도착했잖아.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켰잖아. 맞죠? 그럼 의무 내용은 뭔데? 머리를 잘라주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 급부 내용이 뭔데? 머리를 잘라주는 거야. 맞죠? 근데 그걸 했어 못했어? 못했잖아.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서 그 손해를 뭘로 물어준다고? 돈으로 물어주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고. 그래서 채무 내용이 바뀌는 거야. 원래 채무 내용 뭐였는데? 머리 잘라주는 거. 손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채무. 손해배상 채무는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내가 받던 손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게 되는 거야. 나 택시비 3만 원 쓰고 왔으니까 3만 원만큼 나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예를 들자면. 자, 그러니까 채무의 내용이 바뀐 건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 머리를 잘라주는 거에서 돈으로 내 손해를 메꿔주는 걸로 채무 내용이 바뀐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는데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여기에 나오는 타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제3자를 말하는 겁니다. 딴 사람.
맞죠? 자, 제3자가 만약에 그걸 방해했어. 그러면 그 예약상 권리자는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새치기 해버렸다 라고 하면 뭐야? 그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 자,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 또 다른 말로 뭔데? 손해배상 채무.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 똑같은 채무야. 손해배상 채무. 병도 뭘 가지게 된다? 타인 제3자도 뭘 가지게 된다?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가지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에 예약 상대방은 누구야? 미용실이지. 방해자는 뭐야? 새치기 한 놈. 맞죠?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 먼저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3만 원의 손해를 봤는데 얘한테서도 3만 원 받고 얘한테서도 3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럼 난 6만 원 받는 건데. 맞죠? 자, 그러니까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의 의무도 사라진다고. 왜 그런데?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급부 내용이 뭔데? 이 내가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못 자르게 돼가지고 겪게 되는 내 손해, 그거를 배상해줘야 되는 급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해줘도 되는 게 된다는 거. 알겠죠? 자, 71번 봅시다. 71번 아까 설명하는 거 과정에서 답이 이미 나왔죠? 자, 미리 구입하는 건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계약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만 뭐야? 미래로 넘기는 거야. 채권의 행사 시점. 자, 그러면 채권의 행사가 뭔데? 기차 탑승이겠지. 그렇죠? 정답이 3번. 자, 보통 많이 뭐랑 헷갈리냐면요. 5번이랑 헷갈립니다. 자, 볼게요.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게 뭐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될까요?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것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면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죠. 자, 또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고 하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자, 보세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말만 한번 봐봐봐. 이거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야, 아니면 후야? 전에 가지는 권리야. 맞죠? 자, 근데 미리 돈을 지불하는 건 계약 성립이라고. 그러니까 계약 성립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말이 안 맞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돈을 미리 지불하는 게 아니고 요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뭔데? 법정 예약입니다. 법정 예약. 맞죠? 근데 기업은 법정 예약이 아니라며. 일상적 예약이라며. 그래서 5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72번 봅시다. 자, 72번은요. 잘 보세요. 급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무야, 의무. 자, 여기에서 제일 찾기 쉬운 의무는 뭘까요? 요겁니다, 요거. 본계약상 의무.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시 뭐였어요? 급식업체 공모였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아까 급식업체 공모에서 채무자 누구라고 했어? 앞에 봐봐, 지문. 자, 급식업체 공모에서 채무자 누구라고 했어? 자, 이거 계약 우리 회사랑 그 다음에 급식업체랑 하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본 계약상의 계약 내용 거기에서 채무자 누구라고 했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가 채무자인 거야. 자, 그럼 봐봐봐. 계약을 하면은 내가 돈을 주면 받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오고 가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급부는 무슨 내용이어야 되는 거야? 의무 내용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 채무자를 찾아야 돼. 채무자 누구라고 했어? 우리 회사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 회사랑 급식업체 그 거래 사이에서 우리 회사가 해야 되는 의무는 뭔데? 돈 주는 그래서 대금 지급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디귿이 급식 제공이 되면 안 됩니다. 대금 지급이 돼야 돼요. 급부는 의무기 때문에. 여기에서 채무자 누군데? 우리 회사거든. 회사가 해야 되는 일 뭔데? 대금 지급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예약상 급부 봅시다. 예약상 급부는 그 예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예약상 권리자가 누구라고 했어? 급식업체 A. 상대방이 승낙하는데 상대방 누군데? 우리 회사. 예약상 권리자니까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뭐 하는 거? 승낙하는 거. 연결돼요. 자, 그래서 선정된 업체 A잖아. A가 선정됐으니까 본계약 체결을 누구한테 요청하는데? 회사한테 요청하겠지.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지는데 응하는 게 뭐랑 똑같은 거야? 승낙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상대방이 승낙한다. 회사가 이에 응한다. 똑같은 말이라고. 상황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해야 되는 건 뭔데? 승낙입니다. 이해되죠? 그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니은은 봅시다. 사실 니은은 안 가고 기억이랑 디귿만 답은 나오지만 니은을 살펴보자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고요. 요거는 예시가 뭐였어요? 식당 예약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맞죠? 자, 본문의 식당 예약에서요. 예약상 권리자가 전화했어. 저 몇 시 몇 시에 뭐 테이블 몇 개 예약할게요. 라고 전화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식당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며. 그게 의사표시라며. 의사표시만 하면 의사표시 이후로 바로 뭐 넘어간다고 했어? 본계약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 그럼 예약상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있어 없어? 나는 전화한 사람이니까 나는 권리자야. 의무자는 누구야? 식당이잖아. 근데 내가 도착하기만 하면 식당은 나한테 뭐 줘야 돼? 밥 줘야 돼. 밥 주는 건 예약상이야? 아니면 본계약상이야? 본계약이거든. 밥 주고 내가 대금 지급하는 건 본계약이란 말이야. 자, 그럼 식당이 해야 되는 거 있어 없어? 예약상에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급부 의무가 없는 거야. 알겠죠? 왜? 도착하자마자 바로 뭐가 되기 때문에 본계약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자, 다음 73번 봅시다. 아까 요 예시는 쌤이 얘기했고 갑을병이 있었다. 그쵸? 병이 고의로 끼어들었습니다. 자,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데 사실은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 사실은 둘 다 뭐야? 손해배상 해야 돼. 맞죠? 볼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맞죠? 자, 을의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해야겠지. 채무 불이행했습니다. 맞죠?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 있어 없어? 있지. 머리 잘라줘야 되는데 못 잘라줬잖아. 맞죠? 해야 될 일을 못했어. 맞죠? 병은 못된 짓 했잖아. 손해배상 채무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뭘 해줘야 돼? 손해배상 채무해줘야 돼.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을이 배상하면 사라지는 거 아까 얘기했고. 자, 다음 3번 봅시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집니다. 그 채무가 바로 뭐였어? 요 손해배상 채무였다. 그쵸? 자,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부 내용 뭔데? 돈주는 그렇지. 손해를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 택시비 물어주는 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급부 내용 동일합니다. 자,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실현해줘도 사라지는 거야. 맞죠? 자, 다음 4번 봅시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해야 된다. 자, 일단은 뒤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일단은 을과 병이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 건 맞아 틀려? 맞아. 근데 그럼 그 과정에서 뭘 생각해야 돼? 이 사람 둘 다 채무 불이행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아까 민우이가 했던 말이 맞는 게, 자,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생각해 봐봐. 을의 원래 채무 했어야 되는 일이 뭔데? 머리 손질이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채무 불이행했어 안 했어? 했지. 이 사람은 불이행했습니다. 자, 근데 병이 원래 했어야 되는 일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얘는 세치게 했다는 이유로 뭐가 생기는 거야?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병이 채무 불이행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요?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미국으로 날랐어. 돈 안 갚아. 그게 채무 불이행이야. 병 입장에서는. 맞죠? 병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채무가 없기 때문에 불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못된 짓 해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채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요게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정답이
4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다음 지문은 세금 지문입니다. 조세. 요거는 좀 쉬워요. 요거는 이제 평가원 지문은 아니고 그냥 이제 고3 그냥 합평, 7월 합평 문제인데 요 지문이요. 저기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조정되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되게 좀 깔끔하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독서 수업할 때 이 지문을 좀 많이 활용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작년에 이제 쌤이 고2 독서 수업할 때도 2개 학교가 이 지문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지문은 좀 쉬워요. 그래서 읽고 지금 6번이랑 7번 문제를 풀 거거든요. 6번, 7번 문제 풀 건데 시간은 8분 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앞에 봅시다. 자, 요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 관련해가지고 좀 처음 보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 있었습니까? 조세 귀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조세 귀착이라고 하는 게 뭔데? 자, 조세, 그러니까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뭐다? 조세 귀착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조세 부담의 법적 귀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귀착으로 뭐가 있었어요? 경제적 귀착이 있었습니다. 귀착이 두 종류였어요. 맞죠? 자, 그래서 법적 귀착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럼 뭐야? 법적으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법으로 받았으니까. 맞죠?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경제적 귀착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세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부과가 됐는데 내는 사람은 딴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돈 내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법적 귀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로 돈 내는 사람, 경제적 귀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흔히 어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생각한대요. 자, 봐봐봐.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문단 속에, 글 속에 왜 있을까요? 아닌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맞죠? 일반적으로는 법적 귀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 귀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 떠넘겨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자루당 700원이 볼펜이 있고요. 여기에 원래 없던 100원이라고 하는 세금이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공급자에게 부과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공급자에게 뭐가 주어졌다? 법적 귀착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맞죠? 법적 귀착은 공급자에게 있어요. 자, 공급자가 기존 가격에 100원을 더 받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된답니다. 자, 새로운 균형 가격이 760원으로 오르게 되었다고 할 때 조세 부과 이전 가격보다 6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공급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상쇄된대요. 이는 수요자가 기존보다 60원을 더 지불하고 볼펜을 구입하게 되면서 60원의 조세 부담이 누구에게 떠넘겨졌다? 수요자에게 떠넘겨졌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이 한 자루에 700원이었어. 자, 한 자루에 700원으로 팔리던 게 팔렸어. 그러면 공급자는 얼마를 받아? 700원을 받겠지. 맞죠? 자, 700원짜리 볼펜을 팔았어. 공급자는 얼마를 받아? 700원을 받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100원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700원을 팔아 소비자 가격을. 그러면 공급자한테 들어오는 돈 얼마입니까? 얼마야? 그렇지, 600원이야. 공짜 굶어 죽어. 이건 땅 파서 장사를 안 돼. 자, 원래는 700원 받던 거를 한 자루당 얼마씩 받게 되었어요? 600원씩 받게 됐어요. 이러면 쫄딱 굶어 죽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판매 가격을 올리기로 결심해요. 자, 그래서 판매 가격을 얼마로 올린다면 760원으로 올린다면 공급자에게 얼마 떨어집니까? 얼마? 공자 자신있게 얘기해주세요. 얼마? 660원이 떨어지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 없어. 이 상황 없고요. 700원짜리에 100원의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76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수요자, 구매자다. 그쵸? 구매자 입장에서 얼마를 손해본 거야? 원래 700원짜리에 760원에 샀으니까 얼마 손해봤어? 뭐라고요? 60원 손해를 봤어요. 맞지? 60원 더 비싸게 샀어. 60원을 더 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60원을 더 줬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얼마 손해봤는지 보세요. 원래 하나 팔면 700원이야. 맞죠? 원래 하나 팔면 700원인데 팔아서 660원이 됐네. 얼마 손해봤어요? 40원 손해봤지. 맞죠? 자, 그러면 공급자는 얼마? 40원 손해봤어. 이 60 더하기 40이라고 하는 돈이 바로 뭔데?
세금으로 인해서 생긴 돈인 거야. 이해되죠? 자, 손해인 거지. 그러면 이 60원 손해본 거 40원 손해본 거 어디로 가는 거야? 나라한테 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뭔데? 경제적 귀착인 거야. 법적 귀착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 공급자한테 있다고 했잖아. 근데 공급자 이렇게 하면 굶어 죽어. 그래서 가격 올렸어. 올려서 지금 공급자가 660원 넘게 된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경제적 귀착은 수요자한테 얼마가 있어? 60가 있고 공급자는 얼마가 있어? 40가 있어. 법적 귀착은 공급자한테 있는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내? 수요자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맞죠? 자, 그래 다음 문단을 보자면 뭐야? 다음 문단은 물품세가 이번에는 수요자한테 부과된 상황입니다. 사실 똑같아. 근데 자, 수요자한테 부과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 보세요. 사실 그 다음 문단은 생각 안 해도 딱히 상관없는 건데. 자, 수요자한테 부과됐어. 그러면 봐봐봐. 700원짜리 볼펜 팔아서 공급자 700원 가져갔어. 맞지? 자, 700원짜리에 수요자한테 100원이 부과됐다. 수요자 얼마에 사? 800원에 살 거야. 맞지? 자, 그러면 공급자한테 얼마 떨어져? 700 떨어지겠지. 공급자한테 타격 없잖아. 1 여기까지는 없지. 근데 700원짜리를 800원에 샀다? 원래 10개 사던 거야. 10개 그대로 살 거야. 10개 그대로 살 거야? 아니, 한 개 줄일 거야. 9개만 살 거야. 왜? 가격 올랐잖아. 맞죠? 뭐가 떨어지게 돼요? 수요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를 덜 팔게 됐더니 또 굶어 죽게 생겼어, 공급자가. 그래서 공급자가 뭘 합니까? 가격을 할인하겠지. 자, 그러면 자, 700원에 100원이 붙어서 800원이 됐어요. 이번에 얼마 할인해볼까? 60원 할인해 줄 거야. 740에 팔 거야. 자, 그러면 수요자는 740원에 사게 될 겁니다. 수요자 얼마 손해봤어요? 40원만큼 손해본 거야. 자, 근데 60원에 깎아줬다. 그러면 740원에 팔았으면 공급자 얼마 받아? 640원 벌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700원 벌고 640원 벌게 됐어요. 공급자는 얼마 손해보게 됐어? 60원 손해보게 됐지. 이게 바로 뭐야? 경제적 귀착이 되는 거야. 법적 귀착은 누구한테 있어? 소비자한테 있어. 그런데 실제로 돈 내는 거는 공급자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해되죠? 자, 그게 지금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맞죠? 자,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자, 다음 볼게요.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가 더 조세 부담을 많이 하냐? 이것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가격 탄력성에 달려있다는 거야. 탄력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말 자주 씁니다. 야, 여기는 규칙이 좀 탄력적이네. 이게 무슨 말이야? 탄력적이다. 탄력적이 영어로 하면 뭔데? 나. 뭐라고요? 네, 아니에요. 탄력적인 게 뭔데? 영어로 하면. 어제 영화관에서 배웠는데. 아, 이걸 배웠어? 탄력적이다? 탄력성? 네, 선생님. 일러스트 아니야? 뭐라고요? 일러스트. 아, 뭐 근데 그것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탄력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유동적이고 유연하다 이 말입니다. 아, 여기는 규칙이 탄력적이네 라고 하는 건 뭐야? 좀 유연하게 적용시켜준다 이 말이거든. 영어로 따지면 플렉서블이죠, 플렉서블.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금방금방 변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적용된다 이 말이거든.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 바로바로 변한다. 그게 탄력성입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뭐야? 수요량이랑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야.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100원 올랐네. 에이씨, 기분 나빠, 안 사. 이게 뭐야? 탄력적인 거야. 올랐다고 바로 반응해버리는 거. 근데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던 양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 뭔데요? 생필품이죠. 생필품은 바꿀 수 없잖아. 어차피 사는 양 똑같이 사야 되는 거야. 1년에 10개씩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 있다고 쳐봐봐. 가격 올라도 사야 돼요. 그러면 탄력성이 높아, 적어? 적은 거야. 안 변하거든, 수요량이.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탄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건, 자,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뭐 한 거랑 똑같다 해? 완만한 거랑 똑같아요. 금방금방 변하기 때문에. 자, 반면에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영향을 적게 받는, 자, 가격 탄력성이 작은 건
기울기가 어떻다고? 가파르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 중에서 생각해봐봐. 생각하면 좀 당연한 건데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에 국가의 입장이야. 세금을 매기고 싶어.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에 매겨야지 세금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에 세금 매겨야지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뭐라고요? 그렇지, 낮은 거야지. 아무리 내가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가격 변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화가 없어서 꾸준하게 나한테 국가에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거에 세금을 매겨야지 뭘 많이 얻을 수 있어? 세금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얻으려면 어디에 부과한다? 가격 탄력성이 작은 거에 부과한다 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6번 문제 봅시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금 늘리는 게 목적이야. 맞죠? 자, 세금 늘리는 게 목적인 상황에서 잘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동일하다고 되어 있지. 그럼 뭐만 고려하면 돼?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고려하면 돼. 맞죠? 자, 나의 공급 탄력성이 더 크답니다. 그럼 누구한테 부과해야 돼? 가한테 부과해야지. 맞죠? 가한테 부과하고요. 자, 그 다음 부과하는 이유는요. 자, 이 물품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것을 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야 작다야? 작은 거에 부과해야지. 맞죠? 작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부담을 많이 해요? 그렇지. 공급 곡선.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부족하다고. 맞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가 많이 부담한다가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가 작다 공급자 하면은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자, 원래 요거 낚시 포인트가 여기 하나 있어요. 자, 가격이 1,000원입니다. 원래 빵이 가격이 1,000원이야.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0원짜리 빵에 세금이 붙었어요. 가격이 올라 떨어져. 일반적으로 오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가격이 올랐으니 수요량은 떨어져 늘어나? 수요량이 떨어지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요 직선과 요 직선 수요 1, 수요 2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1에서 2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프가. 맞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되는 겁니다. A에서 B로 이동할 거야. 자, 그럼 A에서 B로 이동했는데 잘 보세요. 가격. 여기에 지금 가격이라고 적혀있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봐.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뭐가 떠올라?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떠오르잖아. 그럼 소비자 가격이잖아. 맞지? 잘 보세요. 세금이 붙었어. A에서 B로 갔어. 그러면 1,000원에서 920원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가격표는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표일까,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격표일까? 생각해봐봐. 세금이 붙었어. 소비자 입장에서 비싸게 사, 싸게 사? 비싸게 사지. 근데 여기 지금 숫자가 떨어졌다고 변화하는데 이거 누구 입장에서의 가격표야?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격표입니다. 변화의 방향이 1000에서 920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하나 팔아서 1,000원 받았던 공급자가 920원을 받게 됐네. 공급자에게 떨어진 경제적 기차가 얼마야? 공급자에게 떨어진 경제적 기차가 얼마야? 80. 그렇지, 80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금 총 얼마 붙었어? 소민아, 세금 총 얼마 붙었어? 200원 붙었다, 그쵸? 자, 그러면 200원에서 공급자가 80원 부담하네.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 얼마야? 뭐라고요? 120원.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 빵 가격, 가격표 다시. 빵 가격, 가격표 얼마 찍혀 있어? 그렇지, 1120원이 찍혀 있는 거야. 빵 가격은 실제로 1120원에 팔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2번, 3번 선지 보세요. 2번, 3번 둘 똑같은 말입니다. 얘가 1120원이면 공급자는 920원 받지. 80원 깎여서. 왜? 세금이 200원이니까. 이해되죠? 2번, 3번 둘 다 맞는 말이고 둘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점 A에서 점 B로 이동했어요. 세금이 붙었다 이 말이겠다, 그쵸? 세금이 붙었어요. 공급자에게 전가된 조세 부담이 120원이야. 얼마야? 80원이 되는 거야. 맞죠? 120원이 아니라 80원이 돼야 되겠죠. 여기 포인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서 낚시 포인트 요거 있어요. 이 가격을 보고 아 이게 공급자 입장이구나. 그럼 빵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추론해서 알아내야 돼. 맞죠? 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안푼 문제들은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저 뒤에 답지 있으니까 답지 보고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 시간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지문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하고 아마 과학기술에서 좀 하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하고 있는 지문 중 있는데 철학도 안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주말에 한 주 쉴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에 한 주 쉬고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쉬죠. 다음 주 주말 볼 수업 쉽니다. 다음 주 주말 볼 수업 쉬고 2월 아마 두 번째 수업에서 문화를 다시 이제 저희 2학기 문화 선행을 아마 좀